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인 간호사 민서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그들이 숨긴 더러운 비밀에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걸 무기로 삼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지금 바로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덕분에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긴 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재훈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경영학과 4학년 선배였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학과 MT에서 처음 봤을 때 그가 후배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재훈이는 항상 말했어요. 자신은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공할 거라고요.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 안정적인 길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용감해 보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 취직했고 재훈이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애 초기에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소연이와 함께 재훈이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소연이는 저와 달리 법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현실적인 친구였죠. 그날 헤어지면서 소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서야, 너는 정말 착해. 하지만 그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내 착함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 언젠가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런 날이 온다면 꼭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그때는 소연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는 저를 정말 아껴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소연이는 뭔가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당시 재훈이의 온라인 쇼핑몰은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이트였는데 처음에는 나름 희망적이었어요. 주문도 제법 들어오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재훈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몇 년 후에는 대형 쇼핑몰로 키울 거라고요. 저는 그런 재훈이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안정적인 길만 추구하는 사람과는 달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응원해주고 싶었죠.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3교대 근무에 환자들 돌보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래도 재훈이를 만나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그가 사업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할 때면 저도 덩달아 설레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미래를 알았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재훈이와 연애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재훈이 역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재훈이를 처음 보시고는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의 바르고 씩씩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다만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부모님 세대에는 역시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면 시댁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병원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친정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까지 말이죠.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재훈이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아이예요. 사업가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잘 뒷바라지해줘야 해요. 다행히 민서 씨는 간호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시어머니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를 재훈이의 경제적 후원자로만 보고 계셨던 거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보탤 수 없다면서 예단이나 예물도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과 살림살이를 거의 다 준비해야 했죠. 부모님은 딸이 시집가는 일이니까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주시고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서야,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현명하게 잘 꾸려나갈 거라고 믿는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이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즐겁게 살림을 꾸려나갔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재훈이를 배웅하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재훈이의 온라인 쇼핑몰도 나름 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재훈이는 더 큰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다른 남편들처럼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병원 동료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업가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인데 남편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법이고 재훈이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제가 더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고 재훈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뒷바라지했습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재훈이도 제 노력을 알아줬어요. 민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나중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죠.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승진도 했어요. 수간호사는 아니었지만 병동에서 인정받는 선임 간호사가 되었죠. 월급도 조금 올랐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결혼 생활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훈의 온라인 쇼핑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어요. 재훈은 계절적 요인이라고 했죠. 여름이라 의류 판매가 잠시 주춤한 거라고, 가을이 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대형 쇼핑몰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재훈의 작은 쇼핑몰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훈은 점점 예민해졌어요. 집에서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서 한숨을 연발했죠.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래처나 광고업체에 돈 문제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재훈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고 이 정도 시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아내인 제가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라도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무엇보다 절대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재훈의 사업은 계속 적자였고 결국 우리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며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눈치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제 월급으로 모든 생활비를 댔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재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시는데 올 때마다 은근히 재훈의 사업 상황을 캐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사업은 어떠냐? 매출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재훈이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하면 시어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훈이 사업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며느리라면 남편이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서야, 너는 병원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니까 좋겠다. 우리 재훈이는 사업한다고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재훈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희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 친정에서 사준 거라니 민서는 참 복이 많아. 그런데 우리 재훈이도 이제 집주인 역할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집 한 채 못 마련하면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우는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재훈의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받아내지 못해서 자금 순환이 안 되기 시작했고 결국 신규 상품 구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재훈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짜증도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재훈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격려하시던 분이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재훈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사업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하지만 정작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민서야, 너는 월급쟁이니까 안정적이지 않니? 우리 재훈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재훈이한테 사업 자금을 좀 대줄 수는 없을까?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라니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특히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 더더욱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대출 요구를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며느리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훈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훈이 어머니를 말릴 줄 알았어요. 민서한테 무슨 소리냐, 그런 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재훈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머니 말씀에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대출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미 생활비를 다 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대출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뭐가 부담스러워? 너희 둘 다 젊고 건강한데 대출 하나 못 받겠어. 은행에서 월급쟁이한테는 얼마든지 빌려준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어려울 때는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안정적인 직장 있으니까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재훈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니? 아내라면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언제 여유 있다고 했나요? 이미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직 아들 걱정만 하고 계셨죠. 그때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사실 나도 엄마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 재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출까지 받으라는 거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이게 맞는 일인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몇 년간은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써야 했거든요.
그럼 제 개인적인 계획들은 모두 미뤄야 했죠.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재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내인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으니까 이번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10년 넘게 꾸준히 직장을 다녔고 신용도 좋아서 큰 문제 없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재훈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5천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요즘 사업 시작하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이라니 그건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어머님, 1억은 너무 많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데서도 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있고 다른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친정 부모님께 좀 부탁해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기에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다니. 부모님이 이미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 상황에서 어떻게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부모님은 시골에서 국밥집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친정 부모님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미 저희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고 국밥집 수입으로는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뭐야? 우리 아들 도와주기는 싫다는 거야. 결혼해놓고 남편이 어려울 때 외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훈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재훈아, 내 아내가 이런 식이면 어떡하니?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재훈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서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다 책임질게.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이번만 도와줘. 그 말을 듣고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재훈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까지 해서 총 8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대출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재훈이 말대로 성공해서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재훈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내가 해준 만큼 보답할게. 그때는 정말 재훈을 믿었어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맡기면서도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재훈이 다시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8천만 원을 건네준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재훈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열심히 세우더라고요.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수입 자파 도매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와서 소매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었죠. 저는 그런 재훈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자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업 준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저에게도 자주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오늘은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 내일은 창고를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가 도와준 돈으로 남편이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재훈이야. 이번에는 꼭 대박 날 거야. 민서야, 내가 도와줘서 우리 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도 뭔가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가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 초기에는 원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런 재훈의 말을 믿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순탄하게만 흘러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으면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잘못 걸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못 걸린 전화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온 대출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은 제가 대출받은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은행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죠. 혹시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급하게 그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어요. 담당자가 확인해 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제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신청일자를 보니까 재훈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재훈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죠. 재훈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독촉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재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인지 말해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야. 제가 다그치자 재훈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사기 아니야. 재훈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 중요한 걸 왜 미리 말 안 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재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망할 뻔했거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부잖아. 내 빚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명의로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더군다나 미리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곳에서도 받은 거 있어. 재훈은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2곳 더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총 얼마나 대출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재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제가 직접 받은 8천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추가로 1억 원이 더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어요. 명의 도용 사건 이후 저와 재훈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매일 밤 대출금 상환 문제로 다퉜고 재훈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죠.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나갔거든요. 결국 제가 밤근무와 특근을 늘려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죠. 그런데 정작 재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나간다고 해도 몇 시간 만에 돌아왔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죽어라 일하는데 재우는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따졌어요.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집에만 있어? 그럼 재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 정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없었죠. 그냥 곧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에는 남편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쌓인 불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발신자는 수진 투자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투자자가 재훈을 오빠라고 부른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친밀한 톤으로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투자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런 메시지가 오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급하게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언제 이혼할 거냐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재훈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자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재훈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을 거냐는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재훈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가 그 여자에게 간 거였구나. 아니면 그 여자가 준 돈으로 사업한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는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재훈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재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정말 투자자야.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메시지를 다 봤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메시지까지 다 봤다고,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다 봤다고 말이죠. 그제야 재훈이 관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그 여자는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 사업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 일시적인 실수라고요.
메시지를 보니까 벌써 1년 넘게 만나온 것 같던데 그게 일시적인 실수인가요? 더 화가 난 건 재훈의 태도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에서는 너한테 잔소리만 듣고 사업은 안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 그 여자가 위로해줘서 의지하게 된 거야. 진짜 사랑은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는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당신 빚 갚느라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잔소리야.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혹시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계셔. 재훈이 한참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고 계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묵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재훈이와 다른 여자 일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다니.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재훈이한테 투자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더라. 그래도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줄 사람은 그 여자뿐인 것 같아. 너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잖아. 굳이 질투할 것도 없지 않니?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의 명예 도용,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의 묵인까지. 저는 완전히 우롱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동료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소연이. 몇 년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애 초기에 재훈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날이 오면 꼭 나한테 와라고 했던 그 말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소연이 뭔가를 직감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에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연이 알아보더라고요. 민서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터져서 울음부터 나왔어요. 소연아, 나 정말 힘들어. 너 말이 맞았어. 내가 정말 크게 되었어. 소연이는 차분하게 저를 달래주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 시간 낼 수 있냐고 급한 일이면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저는 병원에 반차를 내고 소연이 사무실로 갔어요. 몇 년 만에 만난 소연이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소연이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그때 그 남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너무 자신만만하고 허세가 심해 보이더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결혼 전부터 재혼을 도와준 일명의 도용된 대출, 불륜 사실,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죠. 소연이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자세히 들어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소연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민서야, 너 정말 많이 당했구나.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야. 명예 도용은 사기고 재산 은닉 소지도 있어. 그리고 그 내연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연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소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증거가 많이 있어. 명예 도용 관련 서류들, 휴대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제대로 준비하면 너한테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야. 이혼 소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이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더라고요. 민서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살면 너만 더 피해를 볼 거야. 소연이 말을 계속했어요. 우선 증거부터 확실히 수집하자. 휴대폰 메시지는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도 모두 복사해둬. 그리고 앞으로 재혼이나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녹음을 해둬. 녹음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소연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이 발뺌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날부터 저는 소연이가 알려준 대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의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찍었고 대출 관련 서류들도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재훈이나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전화로 또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모두 녹음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서야, 그 수진이라는 여자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이해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지는 마라.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가정이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녹음기를 켜두었어요. 재훈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이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특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뻔뻔한 말들을 모두 기록해뒀어요. 2주 정도 증거를 수집한 후에 다시 소연이를 만났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소연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서야,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해. 명예 도용 증거도 확실하고 불륜 증거도 명확하고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개입까지 다 기록되어 있네. 소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어. 재산 분할도 너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명예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소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서야,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정말로 이혼할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소연이와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우선 이혼 조정 신청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소송하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거였죠. 물론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지만 법적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을 때 재훈과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어요. 둘 다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게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명예 도용의 불륜에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니.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버리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조정에서 재훈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였어요. 재훈은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고 했고, 명예 도용도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어요. 조정위원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라면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조정위원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명예 도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불륜도 이혼 사유가 된다면서 재혼 측에 합의를 권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에 선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소연이는 정말 준비를 완벽하게 해왔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재훈의 명예 도용과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개입까지 모두 입증했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는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어요. 명예 도용은 부부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불륜도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소연이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너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잖아라고 했던 그 말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 판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의 휴대폰 메시지들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들, 그리고 언제 이혼할 거냐는 내용들까지 모두 법정에서 읽혀졌어요. 재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어요. 재훈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그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갔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통장 내역을 분석해 보니 제 돈으로 내연녀를 후원하고 있었던 거죠. 판사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재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은 당연히 인정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신혼집은 원래 제 명의였으니까 당연히 제 것이었고 재훈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았어요. 명예 도용과 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재훈이 전액 책임지도록 판결이 났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판결을 듣고 나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를 우습게 봤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재훈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민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각자 자기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소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민서야, 정말 잘했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 재훈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봤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가진 것 없이 고생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도 재훈이 빚더미에 앉아 바로 떠나버렸다고 해요. 돈이 있을 때만 좋아했던 거였죠. 재훈은 지금 혼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람은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뻔뻔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